여기서 제가 장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젊은 선수들로 인한 어떤 에너제틱한 팀으로의 개편이 지금 램파드 체제하에서 예상이 되는 컨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에덴 아자르 선수라는 에이스가 그래도 첼시를 떠받쳤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이른바 이제 에이스가 떠나면 이런 질문이 상투적으로 꼭 나오죠. 아자르의 빈자리는 어떻게 누가 메울래? 세울 것일까? 예, 요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램파드 감독이? 근데 램파드 감독의 이 스타일 자체는 사실 특정 스타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스쿼드가 딱 본인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프리시즌 때 기존의 센터백들도 긴장을 시키게 하고 미드필더도 긴장을 시키게 할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빌드업 체계도 프랭크 램파드 감독은 조금 고전적인 빌드업이에요. 과거 무리뉴 감독 빌드업 뭐 그런 것처럼 센터백 2명의 앞에 홀딩 미드필더 쪽으로 그대로 전개를 시켜주는 빌드업입니다. 센터백 빌드업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벌어져서 뭐 홀딩이 내려오거나 그런 기존의 현대 축구에 맞는 빌드업은 아니에요. 대신 미드필더들이 4-2-3-1을 쓸 때나 4-3-3을 쓸 때나 빌드업을 도와주는 아주 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스위칭을 하는 것을 또 원하는 감독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드필더들의 움직임도, 예를 들어서 마운트 같은 선수는 수비 시에는 3미들 체계로 내려오거나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진행이 되지만, 공격 시에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바뀌는 운영을 한현님이 흔히 표현하는 하이브리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롤을 프리시즌부터 보여주면서, 본인이 써본 선수니까 자, 미드필더들 봐라, 얘처럼 해야 돼,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센터백들도 상대의 압박 때문에 빌드업 체계에서 홀딩 미드필더가 조금 강한 압박을 받거나 한 명의 미드필더가 지원을 와도 숫자 싸움에서 조금 압박을 받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서 센터백이 직접 공간이 나오면 공격 가담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런 걸 또 토모리 같은 선수도 뭐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임대 복귀한 선수들이 예전에 시켜봤기 때문에 기존 센터백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이지만. 그래서 램파드 감독의 성향은 그 선수들의 어떤 네임밸류,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무게감, 그런 것보다는 조직력, 또 팀 응집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술적 움직임을 조금 뭐 젊고 커리어가 부족한 선수라도 이 선수가 잘하면 중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쟁 체제가 치열해지고, 프리시즌부터 기존의 어린 선수들, 전술적으로 소화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또 선수들에게도 자극을 많이 주는 운영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이 첼시의 스쿼드가 램파드 감독과 성향이 딱 맞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측면 풀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전술 운영은 수비 숫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확보를 해놓는 편입니다. 센터백 2명에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도 홀딩 1명에 1명을 커버로 들어오게 해서 4명은 확보를 해놓는 운영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 풀백은 윙어로 거의 활용을 해요. 터치라인. 그리고 윙포드들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박스 안 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원톱 혹은 이제 투톱 운영을 할 때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442 때는 그렇게 박스 숫자를 늘린단 말이죠. 아마 초반에는 그러한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색깔을 공격적으로는 많이 가져가지만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지루가 원톱이 되든 타미 에이브람이 원톱이 되든 측면에서 지원이 날카롭지 못할 경우에,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운영은 이제 병행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장 큰 사실 리스크는, 공격 숫자는 많이 가져가고 다이나믹해지긴 했는데 골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네, 왜? 마무리 크로스, 네. 측면에서의 공격 지원, 또는 윙포드들끼리와 원톱 간의 조직력 부재. 공격은 많이 하고 숫자는 많은데 골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리고 뒷공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라인을 이만큼 땡기기 때문에. 그게 더비 시절의 최대의 약점이었어요. 네. 네네. 근데 오히려 또 중하위권 팀들에게 뽕뽕 한 방 맞아서 실점을 해서 져요. 계속 진행인 게 많아지고. 사실 그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나마 공격도 좀 빠른 시간에 조직력 확보가 되고, 측면 풀백들도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공격적 성향이 조금 더 나와서 이 패턴에 적응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조르지뉴, 마르코스 알론소, 자파 코스타, 이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론소는 빠른 지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마 공수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중용할 가능성은 전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네. 나갈지도 모르죠. 그렇죠, 나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르지뉴 같은 경우는 아마 캉테와 교대로 계속 쓸 겁니다. 어차피 공을 중심으로 이 허리 라인 센터백 두 명을 받치는 체계는 캉테도 패스워크가 괜찮아요. 계속 아마 공을 중심으로 교대로 스위칭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운영을 두 선수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조르지뉴가 수비 전환할 때 얼마큼 수비를 해주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네. 조르지뉴는 계속 쓸 것 같고요. 자파코스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갈 지금 수도 어떤 상황일지. 나갈 지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적 시작 상황에서는. 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첼지현님이 첼시 대변인으로 오늘 2부가 그냥 일반적인 첼시 팬들이 지금 현재 정황들을 다 알고 있는 수준에서 첼시 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프랭크 램파드가 과연 친정팀 첼시를 어떻게 이끌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저희 되면 방송 나오겠죠. 그 전에는 바로 나왔을 나와서 가능성이 높아요. 확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첼시가 될지 많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아닐 리 없다고 저는 네, 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면 이 이 방송 방송 다 없어져야 돼요. 2부 없는 거야. 긴급 녹화를 생방송으로 해요. 갑자기 생각해서 네 여러분 자, 긴급 죄송합니다. 2부 생방송. 네. 저희가 조금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정승주가 10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